저 오른쪽에 일단은 좀 준비를 해본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제로 잡아봤던 이 김정남 가계도는 그 전에 많이 보셨을 테고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이혜경 씨 밑에서 이제 김한솔 씨가 지금 슬아의 자식이 있는 거고 이번에 지금 물음표를 단 게 셋째 부인 경원 역할을 하는데 강명도 교수님. 네.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정체가 상당히 미스터리하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2001년도 아닙니까? 저 신정이 번마누라하고 일본에 가다가 들켰을 때 저 사진이 나타났던 그 사진 안에. 그런데 그 신정이 그 번마누라하고 갈 때 2001년도면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고 병도 안 걸렸을 때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때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남이한테 하나 붙여줬을 거예요. 이제 관리 집안 집사격으로 이제 관리하라고. 그런데 지금 저 여자 직업이 126 연락소가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의문인데 이 126 연락소라는 것은 통일전선 사업부에 있습니다. 100인. 저도 이제 관계를 하고 많이 이제 가보고 그 관계자들과 만나보고 무역도 같이 했지만 일명 일본으로 무역하고 나갈 때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한 부서인데 대동무역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126 연락소가. 그리고 내적으로는 126 연락소, 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대동무역회사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가 126 연락소에 있었다면 아마 이 120 연락소 대동무역회사가 일본, 마카오, 홍콩, 중국하고는 관계를 안 했습니다. 중국에 팔아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홍콩, 마카오, 일본하고 관계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아마 마카오 쪽에 지금 저 김정남에 계속 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카오 쪽에 그래서 하나 나가 있는 직원 하나 붙여주든지 120 연락소가 맞다면 그리고 저 여자는 이중 간첩이다 뭐이다 할 거 없이 제가 봐서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그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 김정남이 집도 돌봐주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관리하라고 보내고 돈도 저 사람을 통해서 보장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김정남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부인이 자연스럽게 부인이 됐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래 생활하다 보면 아니 셋째 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혜경이하고 또 이혼한 행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혜경은 왜 이혼했겠습니까? 김한솔이 생모가. 저 여자 때문에 이혼했을 확률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서 공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공작원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 서영란이가 이 김정남이하고 이런 그 같이 동거하게 된 게 2000년도 그러니까 16, 17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는 김정은 시대가 아니고 김정일 시대예요.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 김정남이는 밉건 곱건 간에 백두혈통의 장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간첩을 보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예? 물론 이제 김정남이가 잘 말을 안 들면 이 저 서영란을 통해서 야 김정남이 잘 있냐 뭐 장성태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건 알 수 있지만은 그렇죠. 예, 이 저 서영란을 공작원에서 감시해서 이 북한의 공작기관이 김정남 동태를 알도록 이거는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다시 말씀해 간첩 훈련을 받고 파견된 사람이 그래서 126 연락소가 맞다면 대동무역회사는 무역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 하나를 붙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굳이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공작 개념하고 대한민국이라든가 이런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공작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원이냐 공작원이 아니냐는 개념도 달라요. 이게 북한에서는 공작권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공작 첩보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현지에서 좀 협조해주는 북한 당국에 그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서영란이를 공작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란이라는 여자 자체가 김정남이라는 사람의 옆에 있는 것 자체는 북한이 융화하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의 주변을 북한도 철저히 감시하고 그렇겠죠. 모든 것이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서영란이가 그 옆에 집사로 있는 것 자체는 북한이 관리 안 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영란이라는 여자가 김정남의 어떠한 내용관계 문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혜경이하고의 이혼을 왜 했나.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확실적으로 되는데 이 서영란이라는 이 여자의 어떠한 행적인가, 이제 전욱현 차장님이 말씀하신 건 북한의 정식적인 간첩인가 이러한 문제보다도 일단 파견 임무는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북한 자체에서 해외에 어떠한 파견을 할 때 절차적인 특수훈련은 기본적으로 다 받고 성장했다. 특히 76년생이면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거든요. 그리고 88년에 여기에
발탁이 됐다 이러면 북한에서 기본 10세 이하 초등학교 졸업한 이하 중학교 중고등학교에 입학 들어갈 때 대체로 발탁하는 그 시기하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어떠한 특수 임무 군사 훈련이 아니라도 특수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이후에 김정남 옆에 집사처럼 그냥 돌봐줘라. 그러니까 결혼을 가정해서 기본 배치되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연락망이라든가 어떠한 무슨 감시라든가 다양한 부류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배치된 이후에 북한이 항시적으로 김정남이 모르게 계속 그 친인 가족들을 인질로 북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인질로 해서 항시적으로 계속 압박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서영란 씨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얘기해 바로 속보가 들어왔어요. 예. 북한 대사관이 오후에 오후 4시 30분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는데 저거는 이제 신성호 부장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양 주재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 평양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해서 이제 외교적으로 불만이 있는 걸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요. 저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분히 예상됐던 수순인 거죠. 어허. 평양은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사건을 파악하고 발표하는지를 기다렸을 거고요. 아하. 어제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실상 북한 당국이 배후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8명이나 북한 국적자가 용의선상에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고 그 배후에 남한 정부가 있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거기에 노란하고 있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말레이시아는 이제 어제 북한의 소행위로 추정된다고 얘기하니까 북한의 저 반박이 이제 저런 행동들을 오늘 외교적 조치로 나타나는군요. 예. 강 교수님, 예. 어쨌든 저 이 서영란 씨에 대해서 뭐 내연녀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김정남과 북한의 뭐 우리가 좀 지엽적인 개인 얘기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 서영란이라는 사람이 김정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뭔가 주변 상황을 잘 관리했다면 피살당하는 것 자체를 이 서영란도 알고 있었고 동선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 묵인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봐서는 뭐 이제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가 등국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용란이가 계속 그 북한의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였을까 하는 건데 왜 자꾸 소용란이 문제가 나오냐면 예. 아까도 말씀한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22 연락소가 대남 공작 부서로 지금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122 연락소는 대남 공작 부서가 아니고 대동 무역회사입니다. 통일전선산부가 운영하는 외화벌이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직원이라면 간첩도 아니고 관리 임무도 맡는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76년생이 어떻게 대무역회사 대외 그 외화벌이 기관에 뭐 파견 나가서 임무를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북한에 있던 고위층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126 연락소를.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용란이는 김정남 죽음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관계하지 저는 않았다고 봐야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년 남아 같이 있던 그 뭐 동거든 아니든 감시하러 왔던 사람이라도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알면서 가만 방치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소용란이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이중 간첩이다 무슨 뭐 공작부서 파견한 감시 이렇게만 보지 말고 평범한 여성으로 봐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마카오의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의 김정남이가 왜 갔는가? 이 사건이 최초에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을 제일 먼저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카오의 말레이시아의 김정남이가 경고도 없이 왜 갔을까? 그게 가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애초에 터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최초에 저는 그런 의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김정남의 행적을 누군가가 김정남 측근이 북한에 알려줬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 정보가 이미 새어나갔기 때문에 북한은 이 작전을 시행할 수가 그렇겠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영란이라는 이 여자의 행적 문제, 그 여자의 어떠한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그 여자가 어떠한 견해에서 있는가, 여기에 가담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는 본인이 의도든 하지 않던 이 여자의 영향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김정남이는 말레이시아 이번만 간 게 아니고요. 전번에도 가서 한 석 달 동안 있고 또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아마 관광하기도 좋고 북한 요건을 가지고 가장 가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것이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예. 북한 요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북한 쪽에서 김정남의 동선을 파악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죠. 예. 이 마카오에서 김정남과 친분이 있다는 한 여성을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만났는데요. 김정남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짧게 둘째 부인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와이프 얘기 듣는 얘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오늘 지들까지 가봐요.
다 같이 잘 봅니다. 저희가 김정남인데도 우리 와이프는 다 같이 잘 봅니다. 그리고 가끔 와이프랑 막걸리도 잘 먹습니다. 예, 정말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 남은 쟁점 이제 시신 인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가족이 직접 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정작 가족들은 신신 인도 요청을 안 한 상태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보도에 나오기로는 그 가족들이 둘째 부인과 김한솔 등이 전전 근무하고 있다. 저 시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 공개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전전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말레이시아 당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부검이 끝난 다음에 북한 당국에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선회해서 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 이유는 수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가해자거든요. 근데 가해자한테 피해자 시신을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DNA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이 직접 와야 된다. 왜냐? 가족들이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DNA를 밝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걸 밝히고 직접 나타나서 달라고 해야 말레이시아 정부가 시신을 넘겨주면서 북한 당국에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달라고 직접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너희한테 주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는 어쨌든 가족들을 등장시켜서 이 시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족 얘기, 뭐 내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김정남의 피살 소식에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평양 고려관이라는 식당 조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뭘 좋아합니까, 스님? 김정남 동지는 여기 오신 건 맞아요? 식사 나와가지고 음식 스님이 왔습니까? 다 땅입니다. 그런 거. 사건 일어났습니다. 스님 먹기 필요한다고 생각이 안 죽었는데. 예. 예,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뭐 무슨 일 일어났습니까? 우리 수령님 안 죽었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반응인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까지는 아직 그 내부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방송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걸로 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북한 내부 주민은 모르고 저런 종업원은 아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다, 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식당이니까 알고는 있겠죠 소식을. 예. 그래서 조금 알고 자세는 아마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 대사가 북한 대사가 사건 당일날부터 가가지고 뭐 시신을 달라 부검하거나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제 그제는 북한 대사가 밤에 심야에 그 주민들을 그 몇 명을 한 20몇 명을 모아놓고 또 다시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철저한 보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보안 교육도 저는 식당 종업원들의 어떤 발언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소식 다 하고 좀 정리해 볼 얘기가 있는 게 이제 화면으로 나오겠지만 강 교수님. 예. 김정은이 김정남 피살 소식에 통곡했다는데 중국 언론에 보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도 중국 언론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계 그렇죠.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봐서는 전 북한 편을 들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편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의식하게 하려고 막 통고. 아니 뭐 통곡하긴 왜 자기 고모부터 죽였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보낸 사람이 뭐 통곡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어버 같고 그다음에 통곡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김정은이 신상을 누가 한다고 그 언론에 가서 야 어제 우리 김정은 장군이 막 통곡했어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있어야 저렇게 쓰겠는데 예. 조금 추측했던지 아니면 뭔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김정은 신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그건데 제가 봐서는 가짜 뉴스 같고요. 오히려 북한을 좀 놀리는 뉴스가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것과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차원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대내외 여론을 말하자면 왜곡시키기 위해서 하는 광범위한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